지금부터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이야기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확진이 144명, 해외 유입이 12명으로 신규 확진이 오늘은 156명입니다. 일주일째 100명대고요. 지금 위중증 환자가 4명 늘었습니다. 154명이고 이제 사망자는 3명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가 3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일주일째 100명대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폭발적인 확산세는 좀 꺾인 것 같고 계속 감소세에 있는데 감소세가 100명대에서 조금 안 떨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네. 우리가 수도권의 거리 강화두기 2.5단계를 했는데 그 효과가 이번 주에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효과가 없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지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좀 전 국민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100명대를 계속 유지는 하는데 어쨌든 감소 이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잖아요.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갔다가요. 이런 부분은 뭐 조용한 전파라든지 아직도 산발적으로 계속 있는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이런 문제가 역시나 연관이 있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 미분류 사례가 800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800명이 일으킨 그 감염은 아직 모르고 있고 또 그분이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감염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이미 전국으로 확산된 N차 감염이 우리가 역학조사 추적을 통해서 확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아낸 감염자를 지금 확진해서 찾아내는 것도 이번 통계에 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2.5단계 거리두기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연장할지 말지를 이번 주 내에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완화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은 초기 목표는 100명 이하니까 아마 100명 이하로 며칠 좀 유지되면은 아마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완화할 때 국민들의 이제 시그널을 이제 방역수칙을 안 지켜도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화되더라도 기존의 방역수칙을 꾸준히 잘 지켜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반가운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대량 생산을 이달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관련한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국내 임상 1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후 1상에 대한 결과를 완료하고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 29일에는 영국에서 임상 1상을 승인받고 환자 모집 후 현재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증 환자 대상 임상 1상은 지난 8월 25일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환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식약처에서 임상 시험 계획 2, 3상을 심사 중이며 9월 중에는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을 텐데 이 치료제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 어려운 말들이 많이 지금 브리핑에 있었는데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아직 임상시험 중인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에 먼저 돌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그 생산된 항체 치료제의 안전성이 좀 클 것 같고요. 아무리 이제 좋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제 수십 명 또 수백 명 이렇게 다량의 임상 시험을 할 때 과연 그 치료제가 안전적일지 그걸 먼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3상까지 통과해서 이제 안정이 됐는데 이제 대량 생산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그걸 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항체 치료제의 안전성, 유효성만큼 또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브리핑에서는 처음에 상업용이라고 표현했다가 수정을 했더라고요. 수정해서 생산 공정 검증용이라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생산하게 되면은 민간 회사에서 이제 상업용으로 이제 개발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방역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항체는 아니고 또 이것이 품질이 잘 이루어지는지 적절한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생산되는 항체 치료제가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이상 제품 없이 잘 생산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항체 치료제의 원리는 그러면 뭐예요? 예, 항체는 우리가 이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에 침입할 때 그것을 이제 차단해서 세포 침투를 못하게 하는 역할이 또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항체에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일어나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우리가 면역 기능을 통해서 세포를 없애는 역할을 통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기억이 돼서 외부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조기에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초기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항체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치료제 소식에는 참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게 단계가 한 3단계 정도가 있더라고요. 임상 1상, 2상, 3상인데 지금 이 항체 치료제는 어떤 단계에 있는 겁니까? 아직은 그 임상 시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안전성이 좀 확인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야 될 텐데 아무리 1상이나 2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동물 실험이라든지 사전 실험의 안전성 같은 것을 검증한 다음에 1상이나 2상으로 이제 진입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방역당국이 어제 현재 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는 게 렘데시비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환자 중 1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렘데시비르의 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인가요? 아니면은 통상 좀 약에 의한 부작용이 이 정도는 뭐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단 기존의 해외 연구에서도 그 투약군에서 한 6% 정도에서 사망이 발생을 한 게 있고요. 물론 이제 비투약군에서는 더 많은 발생이 있었는데요. 사망이 한 10%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6분의 사망률이 그 투약군에서 한 6% 정도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해외 연구와 이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사망 이외에도 좀 심각한 부작용이 기존의 해외 연구에서는 20% 정도 알려져 있고 위약군, 투여군에서 한 27%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짜 약에 비해서 렘데시비르가 특별히 부작용이 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발생한 사망률이 해외 연구와 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렘데시비르가요, 보통 어떤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되는 치료제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 그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발생 10일 이내 조기에 좀 투약해야 되겠고요. 중증의 환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폐렴의 증거가 있고 이제 엑스레이나 CT에서 그리고 산소 농도가 포화도가 94% 이하로 돼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대해서 10일 이내 투약을 5일 정도, 또 때에 따라서는 10일까지 연장해서 투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16명 사망이 이 렘데시비르를 투약했기 때문에 사망했다, 딱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렘데시비르 약 자체 효과가 100%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미 좀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렘데시비르로도 이제 어떤 사망을 예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렘데시비르 때문에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집단 감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법당 또 성당에서도 잇따라 발생한 상황인데요, 교수님. 지금 교회만 사실은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들은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이제 모든 종교 시설,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불교나 성당에서도 정규 예배나 법회 이외에 어떤 소모임, 식사 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 금지되어 있는 건 공통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식 예배의 경우에서 교회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발생한 사례들이 과연 이제 정식적인 미사라든가 법회 과정에서 생겼는지 아니면 그때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켰지만 별도의 소모임, 식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감염되는 건지 역학조사를 좀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소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됐다면 소모임 자체는 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서울 강동구 콜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뭐 손잡이 에어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래서 참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 공용 물품에서 를 통해서 이게 감염된 사례들이 좀 있나요? 일단 그 쿠팡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전모나 뭐 옷이라든지 안전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고 거기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보고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걸로서 직접 감염됐다기보다 아마 좀 추정을 공용물품을 그런 것들 돌렸으면서 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류센터에서는 그 장갑이라는 마스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일회용만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그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이제 공용물품을 함께 사용하다 보면 말씀하신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손을 통한 또 눈, 코, 입 만질 때 추가적인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손접촉, 손위생 또 공용물품을 만지시거나 사용하실 때 충분히 감염되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득이하게 한 공간에서 일해야 된다 이러면은 좀 뭐 주의할 점, 감염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충분한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창문하고 문을 동시에 열면 맞바람이 부니까 환기가 충분히 잘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손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거, 예. 특히 손잡이라든지 다 같이 만지는 컴퓨터 표면 소독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항상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예. 또 마스크를 벗고 다 같이 뭐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드시는 순간에 또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그럴 때 좀 주의해서 좀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속보와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